안녕하세요. 저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새벽에 혼자 가게에 나와 재료 준비를 할 때면 적적한 마음에 사연들을 듣곤 했습니다. 저 역시도 순탄하게 살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인지 유독 그런 사연들에 가슴이 아려오곤 합니다. 남들은 유년 시절 행복한 추억 하나쯤은 있다던데 저는 어렸을 적을 떠올리면 늘 우울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네요. 옛날에 제가 살던 집은 소위 말하는 달동네로 버스 종점에서 한참을 올라가야 도착하는 산동네 마을이었습니다. 아직 학교 갈 나이가 되지 않았던 저는 매일같이 동네를 쏘다니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서 해가 다 질 때까지 밖을 돌아다녔죠.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혼자 뒷산에서 꽃을 따기도 했죠. 저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늘 집 밖에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얼마나 노는 게 좋으면 그랬을까 싶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노는 게 좋아 밖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이 싫어서 집 밖을 쏘다닐 뿐이었죠. 이제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저희 아버지는 항상 화가 나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거의 집에 계시다가 한 번씩 나가서 며칠씩 계시다 오곤 하셨어요. 아버지 일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희 집은 항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 저도 자세한 집안 사정은 모르지만 매일 100원, 200원을 걱정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건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 사정에 저희 엄마도 여기저기 일거리를 얻으러 다니느라 바쁘셨죠. 엄마는 언젠가는 집 근처 인형 공장에서도 일하셨고 농번기에는 일손을 거들고 일당을 받아오기도 하셨어요. 다들 어려워서 일당 대신 작물로 대신 받아오실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그마저도 귀하다며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바쁘셨고 늘 집에 안 계셨죠. 그런 상황에 일을 갔다가 돌아오신 아버지와 집에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싫었던 저는 매일 밖을 싸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는 혼이 나거나 괜히 얻어맞거나 둘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 때문에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나이를 먹고 국민학교에 들어간 저는 더 이상 길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집만 벗어난다면 어디든 제게는 낙원이었죠. 제가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엄마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오히려 저 때문인지 더 바쁘게 지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바빠질수록 아버지는 이상하게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술에 의존해서 지내셨어요. 원래도 폭력적인 성향이었던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술에 취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집안 살림을 집어던지고 아주 심할 때는 엄마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쿠리로 머리를 얻어맞은 엄마는 깨진 소쿠리를 이어붙이며 눈물을 보이셨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엄마 역시도 저처럼 집을 벗어나고 싶어 할 거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불안감이 맞았던 건지 제가 5학년을 마무리하던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니 엄마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텅 빈 집을 보며 저는 왠지 엄마가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냥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엌에 가보니 엄마가 말아두고 가신 김밥이 보였습니다. 세 식구 먹기에는 참 많은 양이었는데 저는 엄마가 이 많은 김밥을 왜 두고 가셨을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엄마는 정말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집이 가장 불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아버지와 둘이 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던 저였는데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는 영락없이 그 고통을 견뎌야 했죠.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여기저기 엄마 소식을 찾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가끔 어디 가신다 말이 없으신 채 며칠씩 집을 비우셨거든요. 옷을 깨끗이 입고 가시는 게 일하러 가시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었죠.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시달리던 엄마가 아버지를 피해 자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래도 그리운 마음에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원망하던 것은 아주 잠시였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데려오셨죠.
평소 대화도 없는 부녀지간이니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게 새삼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소개도 없이 저는 하루아침에 모르는 아줌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보다 몇 살쯤 더 많아 보이는 그 아줌마는 제게 친절하지도 그렇다고 나쁘게 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나았습니다. 언제부터 혼자가 익숙해졌으니 굳이 엄마의 빈자리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엄마가 집을 떠난 후부터 제게 집은 탈출해야 할 지옥이었고 하루빨리 집을 떠나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나이만 먹으면 바로 나가야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고등학생 돼서는 좀 편했어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도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일을 구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무서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저는 새어머니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한테 별 관심 없던 새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열심히 해보라며 허락을 해주셨고 저는 그 뒤로 학교를 마치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학생이라고 돈을 제대로 쳐주지도 않았지만 내 힘으로 한 푼이라도 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제게는 돈이 자유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20살만 되면 나가서 엄마를 찾아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죠. 그렇게 저는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주유소나 식당에서 일을 했고 쉬지도 않고 일한 덕에 제 소중에는 꽤 많은 돈이 모였어요. 저는 그 돈을 모두 제 책상 서랍에 모아뒀습니다. 책 한 권 사이에 차곡차곡 넣어놓고 18살이 돼서 민증을 만들면 바로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돈과 함께 새어머니도 사라졌네요. 새어머니가 별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셨던 것이 이런 의미였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2년 가까이 모아 꽤 큰 돈이었는데 여태 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분노의 화살을 제게 돌리셨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제 책들을 모두 찢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온 제게 그것들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책 모서리에 이마가 찢겨 피가 났어요. 아버지는 이마에 흐르는 피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학생이 공부나 안 하고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어? 저것도 제임이 닮아서 도망갈 공리나 하고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책은 봐서 뭐해? 다 내다 버려. 저는 아버지가 새어머니가 도망간 화풀이를 제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언제 들어오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제 성적이 어떤지 학교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이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나돌아다닌다고 화를 낼 리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공부에 소홀하고 돈을 벌러 다닌다 하지만 저도 학교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화난다고 책을 다 찢어놓고 악담을 퍼붓는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동안은 벗어날 생각만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도와주던 새어머니도 없고 저도 더는 못 버티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며칠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주유소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밤을 버텼습니다. 밤에 못 잠 밀린 잠은 학교 수업 시간을 빌려 잠을 잤죠. 공부에 큰 뜻은 없었지만 그래도 수업은 열심히 듣던 학생이 갑자기 엎어져 잠을 자니 담임 선생님도 이상하다 싶으셨나봐요. 혼을 내려고 부르시나 싶어 내려갔더니 제 손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어른들에게 처음 받는 관심이었어요. 그동안 다른 선생님들은 제 추레한 행색을 보고 차별을 하면 차별을 했지 제게 관심을 갖는 선생님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저는 마음을 열고 담임 선생님에게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폭력을 못 버티고 가출을 했다고 말이에요. 선생님은 크게 놀라시더니 어디서 지내고 있냐 물으셨고 저는 밤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무척이나 걱정하시면서 당분간이라도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지낼 곳을 마련해 주셨죠. 여기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야. 그룹홈이라고 아니? 사정이 있어 집에서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곳이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지선이 너도 부담 가지지 말고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야간 아르바이트는 그만둬. 밤에 여학생 일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알겠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갈 곳 없던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은 그 뒤로도 제게 책도 선물해 주시고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선생님 도움으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한 저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예전에 엄마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서울로 가서 엄마도 찾고 돈도 벌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 보증금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 홀로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을 구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틈틈이 엄마를 찾았어요. 사실 엄마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엄마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도 벌써 몇 년 전 일이었고 이 넓은 서울에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사실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저는 서울이 이렇게 큰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올라왔기에 한동안은 적응하기 바빠 엄마 소식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냥 일만 하고 밥만 먹었는데 세월은 왜 이리 빨리 흐르는 건지. 그동안 저도 나이를 먹었고 어느새 서울살이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지하철도 헤매지 않고 동네도 잘 찾아다녔죠. 제가 돈만 벌고 다른 건 해본 게 없어서 그런지 나이를 먹었다기보다 세월을 흘려보낸 기분이 들더라고요. 20대 예쁜 또래들 사이에서 저만 나이 들어 늙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20대 어린 나이에 인생의 회의를 느꼈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도 엄마 소식은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았고 평생을 혼자처럼 지내던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가게 주방 직원이던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가끔 뒤에서 쉴 때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 없는 말들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관심과 호의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남자라고는 관심둘 여유도 없었던 저는 그 사람이 제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애초에 불우한 제 가정사를 알고 있던 남편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다짐을 하더군요. 지선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앞으로 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너 힘든 거 내가 다 보듬어 줄게. 그 말에 넘어갔던 저는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애초에 부를 사람도 별로 없던 저는 결혼식이 뭐 대수인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돈도 안 들고 더 좋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제 선택사항은 아니었지만 불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던 저였기에 가족이 생겨 마냥 기쁘기만 했죠. 제 또 다른 불행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저는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 겪는 시집살이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 시어머니는 저를 고아해 길바닥 출신이라며 저를 볼 때마다 온갖 무시와 막말을 일삼으셨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인지도 모르고 그저 불쌍해서 받아줬다만 내 앞에서 행여나 못 배운 티 내걸랑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알겠니? 그때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 싶었어요. 저는 가족도 없고 가출도 해봤으니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저는 저만 열심히 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실 줄 알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저는 아침 저녁을 도맡아 차리고 청소와 빨래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가 하는 게 맞다면서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잠이 들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부터 만성피로를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잘 챙겨 먹기라도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매번 제게는 고기 반찬 못 먹게 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김치와 나물 반찬 조금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고, 결혼 후 저는 점점 살이 빠져갔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가게 식구들은 결혼하고 행복해야 할 새 신부가 왜 이리 표정이 어둡냐고 걱정을 하면서 그저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 밤에 못 자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 앞에서 제게 정다운 남편인 척 굴었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짐했던 남편은 결혼을 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더 이상 저를 걱정하지도 아끼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 조금 도와달라 말해도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남편에게 떠넘기냐며 큰 소리를 내서 기어이 시어머니 귀에 들리게 야단을 맞게 만들었죠.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나를 그렇게 대하니 그 집에서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혼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버텨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사람이 계속 참으면 병이 난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빨리 임신해서 손주 안기라는 시어머니 등살에 눈치가 보이는데도 임신 소식은 몇 년째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당연하게도 저를 가만두실 리가 없었죠. 하다 임신도 못하는 거냐? 너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 애라도 낳으면 사람 대접해줄랬더니 그마저도 못하는 며느리를 내가 사람 취급해야겠니? 온갖 악담을 하시며 재탄만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만 낳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참 바라던 임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이가 들어서는 게 더 신기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한참을 기다려 겨우 임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욕먹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기뻐서 눈물이 달았네요. 그런데 그 행복도 얼마 가지 못했죠. 몇 개월 뒤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정기도 지났는데 유산이 되는 바람에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그때는 원인도 모르고 나한테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시댁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지없이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으니 그게 무리가 안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고 저는 또다시 구박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던 시어머니를 보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이혼이 쉽겠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을 가망이 적겠다 싶으셨는지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를 쫓아내시듯 이혼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그 집에서 돈 한 푼 받아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뒤탈 없이 헤어져서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네요. 내가 외로움에 잘못된 결혼을 했구나 싶어서 다시는 누군가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작은 김밥집을 차렸습니다. 언젠가 나도 내 가게를 갖고 싶다 생각하면서 가게를 차린다면 꼭 김밥집을 차리고 싶었어요. 김밥은 제게 추억이 많은 음식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장 잘하던 음식이 바로 김밥이었고 마지막으로 먹은 엄마의 음식도 김밥이었죠. 제게 김밥은 남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었죠. 그리고 작은 돈으로 한 끼를 채울 수 있으니 이만한 게 없다 싶었습니다. 오래전 먹었던 엄마의 김밥 맛을 떠올리며 저는 열심히 김밥을 말았습니다. 가게를 차린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가게를 하다 보니 정신없이 바빠서 잡생각할 여유도 없고 외로운 겨를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나면 어느새 아침이 되었고 아차하면 벌써 하루가 후딱 가더라고요. 혼자 일하다 보니 김밥 싸랴 손님 받으랴 너무 바쁘고 몸도 피곤했지만 제게는 그런 바쁜 일상이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32살에 이혼하고 가게를 차렸던 저는 어느새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혼자였어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쉽게 결심이 서지 않더라고요. 이혼녀 딱지도 문제였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려 해도 겁부터 났습니다. 딸은 아빠 닮은 남자를 만난다던데 전 남편도 어찌 보면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었으니 그 다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싶었죠. 또다시 실패를 하고 혼자 될 것이 두려웠던 저는 그저 가게 하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나야 할 운명은 다 만나게 되는 모양인가 봐요. 저희 가게에는 거의 매일 마주치는 단골 손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김밥을 좋아해도 매일 드시기에는 물릴 텐데 김밥을 많이 좋아하시는지 매일 아침마다 김밥을 사가시는 그 손님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탓에 언젠가 대화라도 나눠볼까 싶었는데 출근길이라 괜히 방해가 될까 싶어 매번 머뭇거리다 말았었죠. 매일 보는 얼굴 탓에 저도 익숙해진 건지 가끔가다 소식이 없으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가 걱정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찾아왔을 땐 걱정했다고 안부를 건네고 그렇게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는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동네에 살다 보니 가끔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오며 가며 자주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왠지 좋은 친구가 생긴 듯한 기분에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는 건지 저희는 서로를 알아갈수록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둘 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그 두려움에 쉽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죠. 동네 친구처럼 고민을 터놓다가 깊은 얘기까지 나누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관계를 시작하기 두려워 애써 숨기려 했던 마음이었는데 그 남자는 자꾸만 제 마음을 두드리고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겪어봤던 마음이니 지선씨 마음도 잘 압니다. 그래도 이번엔 왠지 용기 내고 싶어요. 진정성 있게 다가와준 그 마음이 고마워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우리는 그동안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얼마 뒤 결혼까지 결심했죠. 내가 또 다시 결혼을 할 줄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인생의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두렵다기보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쉽게 지어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사람 정에 그리워하던 저였기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결혼생활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집살이로 얼룩졌던 지난 결혼생활은 모두 잊혀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 차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걸 먹고 다녔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서로 안마를 해주며 하루의 일과를 나눴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공유했고 저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아픔을 알아준 남편은 누구보다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남편도 저 같은 여자를 내내 바라왔다며 우리는 서로 참 행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의 남편도 홀어머니를 모셨어요. 한 집에 지내지는 않으셨지만 한 동네에서 가깝게 지냈죠. 처음에는 홀어머니 얘기에 조금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제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공포에 가까웠으니까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도 혹시 무슨 얘기를 듣지는 않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혹시나 싶어서 제 얘기를 미리 전해드리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차마 그 앞에서 제 입으로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어머니는 저를 웃으며 반겨주셨고 그 웃음에 가식이 없는 것을 저는 바로 알았어요. 제 손을 연신 쓰다듬으시며 참 곱다 하시던 어머니 말씀에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는 저희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둘 다 재혼이라 결혼식도 안 하려 했는데 제가 드레스를 한 번도 못 입어본 걸 아시고는 어머니가 나서서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단촐한 예식이었지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모습에 저희 친정엄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귀한 며느리 얻었다며
일하느라 바쁠 거라고 반찬도 자주 해주시고 저희가 없는 동안 청소도 싹 해놓고 가셨죠. 그마저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저희 없을 때 몰래 해놓고 가시던 배려 깊은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면서도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혼을 겪게 된 이유는 남편의 불임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무정자증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누구보다 아이를 원하던 남편의 전처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저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그러다 저를 만나고 친구로서 서로의 치부를 털어놓았던 저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결혼을 선택했어요. 모두 알고 한 제 선택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포기한 것이 마음이 쓰이시는 건지 그렇게 미안해 하시네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 차. 여전히 행복하기는 했지만 이전 같지는 않았어요. 콩 한쪽만 나눠 먹어도 행복하고 즐겁던 부부 사이도 언젠가부터 점점 묻어내지고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남편이 좋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점점 바빠지더라고요. 현장 일을 다니는 남편이 원래도 자주 출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그쯤에는 거의 한 달에 반은 지방에 가 있는 일이 흔했습니다. 일 때문이라는데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하필 큰일이 잡혀서 한동안 밑에 내려가 있어야겠다며 아예 지방에 집을 얻었습니다. 큰일이 잡히면 몇 달이고 걸리는 걸 잘 알았으니 이해는 하지만 이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웬만하면 잠은 집에서 자던 남편이 아예 방을 구해버리니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주말이면 한 번씩 집으로 올라오고 평일에는 지방에서 내내 지냈습니다. 여보, 그럼 내가 가끔 가서 청소라도 해줄까? 반찬도 좀 해놓고? 아니야, 어차피 밥은 밖에서 먹고 치울 것도 없어. 그래도 당신 주말마다 올라오는 것도 힘들잖아. 아예 내가 한 번씩 내려갈게. 오랜만에 여행 가는 기분 내고 좋지 뭐. 아휴, 당신도 가게 하는데 주말에는 쉬어야지. 됐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가게 하는 제가 피곤할 거라며 지내는 곳에 한 번을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되어 지내던 저는 갑자기 남편 없이 집에 혼자 있으려니 무서워졌습니다. 평생 혼자라 생각했던 저도 어느새 옆에 누가 있는 게 익숙해진 모양입니다. 혼자 자려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밤에 걸어서 시댁으로 갔죠. 어느새 남편보다 편해진 시어머니와 같이 지낼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반겨주시는 시어머니는 좋은 이불을 새로 깔아주시며 제 잠자리를 봐주셨습니다. 꼭 옛날 우리 엄마가 이불 펴주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머니는 우리 엄마랑 닮은 구석 하나 없는데도 어머니를 볼 때면 늘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가 친정엄마 같고 참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시어머니와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떨어져 지낸 지 몇 달쯤 지났을까? 남편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못 올라가겠어.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주는 좀 쉬고 다음 주에 갈게. 당신도 이해하지? 그렇게 점점 멀어진 남편은 자꾸만 저를 섭섭하게 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올라와서는 집에서도 내내 핸드폰을 붙들고 있고 일 때문에 통화해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서 몇 시간이나 통화를 하다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오랜만에 와이프 얼굴 볼 시간도 없었나 싶었죠. 그러다 제가 은사님의 비보를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눈물이 났지만 얼른 추스리고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여보, 얼른 옷 입어. 거기까지 가려면 얼른 출발해야겠다. 뭐야, 나도 가자고? 가라면 당신 혼자 가. 뭐? 이 시간에 나 혼자 거기 어떻게 가? 차도 없는데 당신이 운전해줘야지. 그리고 나 도와주신 은사님, 당신도 한 번쯤 뵙고 싶다 그랬잖아. 저는 가지 않겠다는 남편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게는 아버지보다 중요한 분이니 당연히 남편이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피곤하다며 끝까지 가지 않겠다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시외버스를 타고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은사님이 돌아가신 슬픔과 함께 남편에 대한 서운함에 저는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언젠가부터 남편과 내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증거는 없지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으면서 혹시나 또다시 가정이 깨질까 하는 걱정에 남편의 외도를 알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이혼하고 그 여자에게 가겠다고 하면 그건 또 어쩌나 두려운 마음에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 저는 또 한 번 장례식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 남편의 장례식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얼마 뒤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하필 지방에 혼자 있다가 그렇게 된 바람에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남편을 찾으러 간 동료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어머니는 급하게 내려가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손님이 별로 없기도 했고 장례식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뭐가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그때 웬 여자가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오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 여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형택씨, 나 두고 가면 어떡해? 어머니는 너무 오해라는 그 여자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먼 곳까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형택이 회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어머니 손을 덥석 잡더니 자기가 남편의 동거녀라며 인사를 올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형택씨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형택이는 결혼을 했어요. 알아요. 근데 저희 계속 동거하고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그 여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상간녀가 본차 앞에 저렇게 당당히 나타날까요? 그것도 내 남편 장례식에서 말이에요. 깜짝 놀란 어머니는 말없는 제 대신 그 여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 추접스럽게. 당장 나가요. 어머니가 그 여자를 쫓아내려 하자 그 여자는 또 한 번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뱃속에 어머님 손자가 있다고요. 그 말에 저나 어머니나 어이가 없었어요. 아마 저 여자는 남편이 무정자증인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던 저와 어머니는 그 여자를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당당해진 그 여자는 저희더러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저 형택씨한테 보험금 있는 거 알아요. 저 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혼자 형택씨 아이 키워야 할 판인데 그 돈이라도 나눠주셔야죠. 상간녀의 충격 고백에 겨우 정신을 붙들고 계시던 어머니는 그 소리에 기어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저는 그 여자 연락처를 받아 쫓아보내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죠. 돈이 어찌되던 좋은데 어머니마저 어떻게 되시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잠시 뒤 깨어나셨고 눈물로 제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아까 너는 놀라지도 않던데 혹시 알고 있었니? 얼마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죽은 놈 탓할 수도 없지만 내가 아무래도 자식을 잘못 키운 모양이다. 내가 너한테 이 죄를 어찌 갚겠니? 모든 얘기를 터놓은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장례는 무사히 치러했고 장례가 무사히 끝난 후에 저는 그 여자에게 따로 연락을 했어요. 그쪽 얘기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확실히 해야 하니 보험금은 아이를 낳고 친자 확인 후에 줄 겁니다. 친자만 확실하다면 보험금 전부 줄 테니까 아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상간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는지 당장 돈을 달라며 제가 보험금 수령을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걸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다 당신 때문이라며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이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상간녀 위자료 소송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신청했고요. 결국 아이가 태어나고 결과는 뻔한 저의 승리였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남편이 무정자증인 것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애아빠를 찾기도 늦었을 텐데 상간녀는 남편 보험금도 못 받고 도리어 제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네요. 내 앞에 당당하던 상간녀는 그제서야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고소 좀 취하해주세요. 저 이제 미혼모에 혼자 애 키우게 생겼습니다. 제가 돈이 어딨어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 벌인 일인데 내가 왜 불쌍해해야 하죠? 저는 정당하게 보상을 바랄 뿐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청구 금액을 더 키울 테니 돈 더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다행히 그 뒤로 모두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아냈고 별일 없이 남편 보험금도 잘 받았고요. 보험금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다 드렸는데 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남편 명의이던 집도 제게 남겨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그 집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남편을 추억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 있기도 싫어서 말입니다. 저는 때를 써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발목 잡기 싫다고 거절하시던 어머니도 제 마음을 아시고는 방을 내어주셨어요. 남편이 믿기는 했지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상황이 저도 슬프기는 마찬가지네요.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신지 티도 내지 못하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시더니 그래도 요즘은 좀 기력을 찾으셨습니다. 집에 혼자 계시다 더 안 좋아지실까봐 요즘에는 가게로 같이 출근을 해요. 저도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제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가 전부입니다. 제게 어머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족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모녀로 지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오랫동안 건강하시게 모두 복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